누구세요? 전철역에서부터 누군가 제 뒤를 따라오고 있다는 이상한 직감에 뒤를 돌아봤더니 모자를 눌러쓰고 검정 트레이닝복을 입은 낯선 남자가 보였습니다. 제 말에 남자는 아무 대꾸 없이 옆 골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싶어 다시 발길을 재촉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사라졌던 그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오늘은 하얀 니트 입었네. 넌 빨간 옷이 더 잘 어울려. 누구신데 아까부터 제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너 지켜주려는 거야. 밤 10시 50분에 2호선 전철 내려서 10시 55분 편의점 지나서 11시에 세탁소 지나고 11시 10분에 5층 건물로 들어가잖아. 아니, 어떻게 제 동선을 다 아는 거예요? 계속 저 미행했던 거예요? 난 너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지켜보고 있어. 너 어제 아침 8시에 전철역에서 양복 입은 남자한테 푹 빠져서 실실거리며 잘만 웃더라. 그 남자한테 첫눈에 빠진 거야? 나 말고 다른 남자한테 어떻게 웃을 수 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어제 그 남자는 제 주머니에 있던 수첩이 떨어져서 주워줘서 고마워서 인사한 것 뿐이에요. 그 남자 전혀 안 좋아해요. 전 어떻게든 이 남자를 자극시키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괜히 화나게 하면 내게 무슨 짓을 저지를지 겁이 났습니다. 너 다시는 딴 남자 보고 웃지 마. 내가 얼마나 괴로운 줄 알아?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단 말이야. 죄송합니다. 저 피곤해서 집에 가면 안 될까요? 너 맨날 밤 새벽 3시에 자면서 뭐가 피곤해? 나한테 거짓말이 통할 줄 알아? 아니, 잘 때까지 지켜본 거예요? 말했잖아. 내가 널 하루 종일 지켜주고 있다고. 근데 이제 안 되겠어. 뭐가요? 갑자기 남자의 얼굴 표정이 굳어지는 게 오싹했습니다. 네가 자꾸 내 신경을 거슬리고 있어서 도저히 못 참겠어. 여자는 말이야, 밤늦게 돌아다니면 안 되거든. 이제 내 옆에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려고. 남자는 갑자기 제 목을 장갑 낀 손으로 압박했고 전 필사적으로 손을 깨물어서 도망쳤습니다. 야!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너 지켜준다고 했잖아! 남자는 제 뒤를 쫓아서 뛰어오며 소리를 질렀고 전 눈물 범벅이 되어서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가게 문은 전부 닫혀서 어디 도움을 구할 곳도 없었어요. 인적이 드문 시간이라 길거리엔 사람 한 명이 없었고 골목엔 가로등도 없이 캄캄해서 더 으슥했습니다. 도와줘요! 도와주세요! 빌라들이 모여있는 골목에 접어들자 저는 뛰면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창문을 열지 않았고 전 좌절감에 다리에 점점 힘이 풀렸습니다. 이대로는 남자에게 곧 붙잡힐 것 같았습니다. 남자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왔고 전 그만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 이대로 나 끝나는 건가. 겁에 질려 오열을 하고 있는데 웬 카세트 음악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한 할머니가 제 앞으로 와서 크게 노래를 부르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빌라 창문이 열리면서 거 좀 조용히 합시다. 밤에 길거리에서 뭐 하는 짓이에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귀가 잘 안 들려서 음악 소리가 컸나 보네요. 남자는 멈춰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여러 집의 창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항의하면서
모두 저와 할머니한테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할머니가 저를 노려보면서 너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와? 맨날 뭐하고 쏘다닌다고 이렇게 속을 썩이는 거야. 네? 갑작스런 할머니의 호통에 어리둥절해서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애비애미 속썩이고 앞으로 뭐가 되려고 그래? 그러면서 할머니는 제 손목을 낚아채서 끌었습니다. 할머니, 아파요. 아프긴 뭐가 아파. 집에 가서 단단히 홍구녕이 나봐야 정신 차리겠어? 안 되겠다. 집에 가자. 캄캄해서 할머니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저를 노려보는 눈빛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저는 순간 공포에 질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우연히 만난 그 할머니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그 할머니의 정체가 누군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나이 25. 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부모님 손을 잡고 걷는 아이들만 봐도 눈물이 날 정도로 그 모습이 너무 부럽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같은 공장에서 만나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저를 낳았습니다. 가정 형편은 넉넉하진 않았지만 두 분은 서로 위해주고 저를 끔찍이 챙겨줬어요. 제가 6살 때 아빠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식당을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엄마는 그게 못마땅했어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무슨 식당을 하려고 그래요. 월급 따박따박 받으며 사는 게 돈 버는 거라니까요. 공장 사정도 어려워져서 월급도 깎였는데 언제 우리 전세로 이사 갈 거야. 숙희 학교 들어가면 돈 들어갈 곳도 많고 이대로는 희망이 없어. 그렇다고 덜컥 사표를 내면 어떡해요. 나랑 상의는 했었어야죠. 상의가 뭐가 필요해? 당신이 사업에 대해 알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돈은 어디서 구하려고요? 대출 한도도 얼마 안 나와요. 아는 형님이 은행 이자보다 싸게 돈 빌려주기로 했어. 그 식당이 워낙 장사가 잘 됐는데 사장님이 몸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파는 거래. 진짜 운 좋게 잘 얻은 거라고. 내가 며칠 동안 점심시간에 가게 밖에서 지켜봤는데 진짜 손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장사 경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려는지 걱정이에요. 당신 라면도 못 끓이는 사람이 음식은 어떻게 하려고요?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계약하면 사장님이 며칠 동안 레시피 전수해 주기로 했어. 그 식당 20년 동안 운영했다니까 노하우가 어마어마하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요즘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아이 참, 왜 그래? 식당 시작도 하기 전에 자꾸 조칠 거야? 식당 하면 당신도 나와서 홀 서빙이며 도와줘야 돼. 직원 많이 들일 수는 없고 주방 아줌마 1명 두고 할 거니까. 당연히 제가 돕긴 도울 건데 영 불안해서요. 아빠는 아는 형님한테 돈을 빌려서 식당을 인수했습니다. 사장님, 진짜 운 좋은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피땀 흘려서 성공시킨 가게라 웬만하면 내가 계속 해보려고 한 거라고요. 제가 감사하죠. 아무쪼록 사장님 건강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요리는 오늘부터 제가 배우면 될까요? 내가 오늘은 병원 예약이 있어서요. 내일 오전부터 시작합시다. 네, 그러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아직은 가오픈 상태이고 식당 내부 수리를 한 후에 2주 후에 정식 오픈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식당은 넓고 깨끗하네요. 그렇지. 이 돈에 이만한 가게 못 얻어. 이 동네에 직장인들이 많다니까 점심 장사가 거의 하루 매출이래. 술 손님 없으니까 편하지 뭐. 다음 날 아침 일찍 식당 문을 열고
부모님은 식당 사장을 기다렸습니다.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자 아빠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없는 전화번호라고 음성 메시지가 나오지? 당신이 전화번호 잘못 누른 거 아니에요? 아닌데, 이 번호가 맞는데? 하지만 계속 전화를 안 받아서 아빠는 이 식당을 처음에 소개해준 아는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 번호도 결번이라고 자동음성 메시지가 나오는 거였습니다. 순간 아빠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그 형님이 지내는 여관으로 갔습니다. 일 때문에 출장이 많아서 여관에서 지낸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형님을 만날 수 없었고 여관 주인 말로는 어젯밤에 급하게 퇴실했다고 합니다. 집에 급한 일이 있나? 왜 갑자기 간 거지? 이상하네.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좀 찜찜했지만 잊어버리고 다시 가게로 돌아왔는데 웬 낯선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여보, 이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예요. 자기들이 이 식당 주인이라면서요. 무슨 일이시죠? 제가 어제 이 식당 인수했는데요. 아니, 제가 판 적이 없는데 무슨 식당을 인수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당신들 사기꾼 아니야? 사기꾼이란요. 여기 계약서 있잖아요. 이게 뭐야? 전혀 모르는 사람 이름이네. 이 건물이 세워진 게 5년밖에 안 됐는데 계약서에는 20년 전 날짜네? 이거 완전 가짜네. 당신들이 사기당했구먼. 네, 이 식당은 지 20년 됐다고 했는데. 여자는 식당 계약서를 보여줬고 부동산에 통화해서 사실 확인을 해줬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는 형님이 가짜 사장을 내세워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거였습니다. 고스란히 식당 보증금을 날린 거였습니다. 아빠는 그 형님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름도 가짜인지 주민번호 조회가 안 될 뿐더러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서 주소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집으로 건장한 체구에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이철민이시오? 네, 그렇습니다만 누구신지요? 김홍식 알죠? 이게 채무를 양도한다는 각서인데 잘 보시오. 채무라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빠가 그 형님에게 빌린 돈이 사채였던 겁니다.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서 아빠한테 돈을 빌려준 거고 잠적하면서 그 사채를 아빠가 고스란히 갚으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전 당신들 본 적도 없고 내가 왜 그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받으셔야죠. 아저씨 말귀를 못 알아듣네. 밑에 보라고. 아저씨가 양도 동의한다는 도장 찍혀 있잖아. 여보, 당신이 도장 찍었어요? 아니, 내가 무슨 도장을 찍어. 난 그런 적 없다고요. 난 아저씨가 도장 찍었든 안 찍었든 궁금하지 않다고요. 우린 이 서류만 본다니깐. 이렇게 버젓이 아저씨가 동의했는데 무슨 딴소리예요? 이제 생각났어. 형님이 식당 계약서 쓰면서 잠깐 필요하다면서 내 인감도장 빌려간 적 있는데 그때 찍었나 보네. 작정을 하고 나한테 사기를 친 거였어. 이제 알았으면 이 돈 갚으세요. 하루라도 빨리 갚는 게 좋을 거요. 하루하루 이자가 들어서 더 부담될 거요. 저희 그 사기꾼한테 당해서 식당 인수한 돈도 다 날려서 지금 돈 한 푼 없어요. 이 많은 돈을 저희가 무슨 수로 갚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는 합당하게 빌려준 돈 받으려는 것뿐이에요. 우리 이상한 건달 취급하지 말라고요. 알겠으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세요. 제가 지금 머리가 복잡해서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올 테니까 돈 준비하시오. 내가 마음이 약해서 탈이라니깐. 오늘은 곱게 돌아가는데 다음부터는 나도 무슨 짓 저지를지 몰라요.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합시다. 그 후 사채업자는 수시로 집에 찾아와서 돈 갚으라고 겁박을 줬고 결국 월세 보증금을 빼서 일부 갚아야 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여관에서 지냈고 아빠는 매일 술을 마시며 엄마에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돈 벌러 갈 생각은 안 하고 술만 마시니 엄마는 도저히 이대로 살 수가 없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요. 돈 벌어서 빚 갚을 생각은 안 하고 매일 술 마시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사채빚보다도 난 당신이 이러는 게 더 못 견디겠다고요. 그래서 나랑 이혼이라도 하게? 그래, 이혼해. 다 가버려. 그렇게 부모님은 제 나이 6살 때 이혼을 하고 엄마는 다른 남자와 재혼했습니다. 아빠 혼자 저를 돌보게 되었고 여관에서 매일 컵라면을 먹고 옷도 잘 못 빨아 옷에서 냄새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아빠, 나 컵라면 먹기 싫은데 밥 먹으면 안 돼요? 뭐라도 주면 감지덕지 해야지. 뭐가 말이 많어. 한동안 폐인처럼 지내던 아빠를 여관에서 청소하는 아줌마가 잘 챙겨줬고 두 사람은 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수키야, 넌 이제 시골 할머니 집에 가서 살아야 돼. 왜요? 아빠는 같이 안 가요? 아빠는 아줌마랑 살 거야. 아줌마가 애가 셋이어서 너까지 돌봐줄 수 없어. 할머니한테는 말해놨으니까 고속버스 타고 정류장에 내리면 할머니가 나와 계실 거야. 아빠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저 밥도 조금만 먹고 그 아줌마 말도 잘 들을게요. 나중에 아빠가 할머니 집에 찾아갈게. 차 시간 다 됐어. 아빠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저를 고속버스에 태우고 버스가 떠나자 손을 흔들어 한참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게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한참 만에 버스가 도착했고 친할머니가 마중을 나와 계셨습니다. 수키야, 오느라 고생했다. 수키 많이 컸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수키 5살 때 할머니 봤으니까 할머니 얼굴 기억나? 조금 기억나요. 추석 때 할머니가 나 먹으라고 송편 주시고 용돈 주신 거 생각나요. 맞아. 수키야, 이제 할머니하고 오래 같이 살 거야. 엄마 아빠는 사정이 있어서 수키랑 같이 못 사는 거야. 보고 싶어도 참아야 돼. 수키 착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럼 저 이제 엄마 아빠 못 보는 거예요? 아휴, 불쌍한 거. 할머니랑 오붓하게 살면 되지. 할머니가 사시는 집은 지은 지 100년도 넘은 낡은 흙집이었고 텃밭에서 채소를 키워 시장에 내다 팔아 그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할머니는 부모님 이상으로 저를 끔찍이 아끼시고 따뜻하게 해주셔서 저도 어느새 부모님을 잊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초등학생이 되었고 할머니가 장사 나간 사이에 전 집안 청소며 설거지를 하면서 할머니가 덜 힘드시게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스키야, 할미 왔다. 할머니, 오늘 장사는 잘했어요? 날이 추워서 그런지 시장에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그렇구나. 내일 또 장사 잘하면 되죠. 할머니, 제가 누룽지 끓여놨으니까 얼른 드세요. 할머니 손이 얼음장 같아요.
그래, 우리 손녀가 끓인 누룽지 얼마나 맛있으려나? 음, 아유, 아유, 잘 끓였네. 맛있어. 여기 물김치랑 조개 구웠으니까 같이 드세요. 아, 그래, 너도 같이 먹자. 할머니가 된장찌개 후딱 끓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신난다. 난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할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와 누룽지, 김치와 깻잎 장아찌가 전부인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할머니와 같이 먹으니 꿀맛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제가 부모 없이 할머니랑 사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반찬과 헌옷, 운동화까지 잘 챙겨주셨어요. 할머니는 운동회 날, 소풍 날, 졸업식 때 한 번도 안 빠지고 엄마처럼 제 옆에 있었고 사진 속 제 옆에는 항상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간 지 얼마 안 돼 할머니 건강이 부쩍 안 좋아졌습니다. 기침이 잦고 몸살 기운으로 자리에 몸져 눕는 날이 많았습니다. 할머니, 많이 힘드시면 병원에 입원해요. 돈 아낀다고 될 문제 아닌 것 같아요. 병원은 무슨 며칠 푹 쉬면 나아. 안색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요. 식사도 잘 못하시고 계속 기침만 하잖아요. 네가 사준 약 먹으면 기침도 덜하고 괜찮아. 원래 늙으면 입맛이 없어서 많이 못 먹어. 걱정 말고 넌 공부해. 고등학교 갔으니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럼 할머니, 나 늦게까지 공부하면서 할머니 주무시는 동안 지켜볼 테니까 편히 주무세요. 뭐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말씀하시고요. 오냐, 그러마. 우리 손녀가 옆에 있으니까 할미가 든든하네. 하지만 할머니 병세는 더 안 좋아지셨고 어느 날 밤 잠든 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동네 분들이 도와주셔서 할머니 장례를 잘 치르고 전 이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엄마가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준 전화번호가 생각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수키야. 누구? 수키라고? 엄마, 엄마 보러 가면 안 돼? 너 지금 어디니? 나 시골 친할머니와 같이 살다가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가셔서 서울 왔어.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이야. 아, 어머니가 어쩌다가... 나 잠깐만 엄마 얼굴 보고 갈게. 나 너무 힘들어서 그래. 그럼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와. 너 혼자 버스 타고 올 수 있지? 전 엄마가 알려주는 주소대로 찾아갔고 그곳은 빵집이었습니다. 엄마가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릴 때 보던 엄마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엄마! 전 엄마를 보자마자 눈물을 왈칵 쏟았고 엄마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수키야, 너 먹고 싶은 빵 다 골라봐. 비싼 거 먹어도 돼. 팥빙수도 시킬까? 전 빵을 보자 기분이 좋아서 이것저것 빵을 골라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먹었고 엄마는 그런 저를 무거운 얼굴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 이거 맛있는데. 수키야,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 엄마 보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야. 엄마한테는 다른 아저씨랑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이 있어. 수키 너보다 훨씬 어려서 엄마가 필요해. 엄마 지금 이대로 사는 게 행복하고 너 때문에 이 행복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 지금 혼자라 힘든 거 아는데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나 엄마랑 살려고 오늘 보자고 한 거 아니야. 내가 그런 눈치도 없을까봐? 나 이제 다 커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할머니와 살면서 살림도 하고 시장에서 같이 장사까지 했어. 나 걱정 안 해도 돼. 이 통장에 돈 조금 넣었어. 아저씨 몰래 엄마가 모은 돈이야. 이걸로 밥 굶지 말고 맛있는 거 사 먹어. 알았어. 이 돈 아껴서 잘 쓸게. 고마워. 더 주고 싶어도 줄 형편이 안 돼. 빵 다 먹었으면 일어나자. 엄마 식당에 일하러 가야 돼. 벌써? 더 있으면 안 돼? 10여 년 만에 엄마 얼굴 보는 건데. 너랑 이렇게 있는 거 엄마 불안해. 아저씨가 알까봐. 그럼 엄마 먼저 갈게. 넌 천천히 빵 다 먹고 가. 엄마, 가지 마. 하지만 엄마는 매몰차게 밖으로 나갔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가 버렸습니다. 엄마에게 전 짐이 돼버렸다는 걸 깨닫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엄마를 잊고 전 악착같이 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일자리를 찾아야 했고 숙식이 가능한 식당에서 사람을 구한다 해서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 구한다고 해서요. 아가씨가 일할 건가? 어려 보이는데 몇 살이에요? 저 18살인데 집에서 요리도 하고 살림해서 일 잘할 자신 있습니다. 나이가 너무 어린데 딴 데 가봐. 홀서빙 구하고 있어서 힘들 거야. 사장님, 저 꼭 일해야 돼요. 당장 갈 곳도 없고 딴 데서는 어리다고 다 쫓겨났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 일하게 해주신다면 정말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유, 그렇다고 이렇게 울면 어쩌니? 내가 무안하잖니? 너 힘들까봐 그런 거지. 전 괜찮습니다. 일만 시켜준다면 평생 그 은혜 잊지 않을게요. 알았어. 그럼 같이 일해보자고. 대신 어리다고 우리가 신경 써줄 겨를은 없어. 다른 아줌마들이랑 똑같이 일해야 돼.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심 좋은 사장님 덕분에 다행히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식당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였죠. 식당은 산 중턱에 있어서 밤에 식당도 지키고 등산객 상대로 장사를 해서 새벽 일찍 일할 직원이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주방 보조 겸 홀서빙, 식당 청소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일이 힘들어 밤 10시에 장사를 마치면 방에서 쓰러질 듯이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매달 꼬박꼬박 돈을 모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검정고시 준비를 했습니다. 할머니를 떠나보내고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를 그만둬서 다시 일반 고등학교를 다닐 형편은 안 되었거든요. 그렇게 2년 동안 식당에서 일하면서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검정고시를 합격하자 저는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식당 일을 그만뒀습니다. 사장님은 그동안 정이 들었다며 많이 아쉬워하며 언제든지 힘든 일 있으면 찾아오라고 퇴직금을 듬뿍 주셨습니다. 부모 없이 저 혼자라는 걸 알고 2년간 절 자식처럼 잘 챙겨주셨거든요. 저 혼자 살기에 괜찮은 고시텔을 알아봤고 서울대학교 인근에 있는 고시텔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네, 방 있나요? 창문 있는 방은 40이고 창문 없는 방은 30이에요. 어떤 방 드려요? 창문 없는 방 주세요. 그럼 저 따라오세요. 마침 201호가 비었거든요.
고시텔이란 데에 처음 온 나는 문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침대 책상이 전부였고 한 평 남짓되는 크기로 너무 좁았거든요. TV 볼 때는 이어폰 꼭 껴주시고요. 방에서 개인 취사는 안 되고 공동 부엌에서 간단한 요리 해 드실 수 있어요. 밥과 국, 김치는 저희가 제공하고 나머지 반찬은 각자 알아서 냉장고에 넣어 두시면 되세요.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은 다 공동으로 사용하면 되고요. CCTV 있으니까 분실 걱정은 없어요. 지금 계약하시겠어요? 아, 네. 지금 바로 계약할게요. 짐이라고 해봐야 큰 가방 하나밖에 없어서 몸만 그대로 들어가서 고시텔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침대는 저 혼자 누우면 꽉 찰 정도였고 책상에 수납칸이 있어서 거기를 옷장으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방 안에 새로 된 긴 봉이 있어서 거기에 빨래를 널고 공간이 꽉 차서 다른 짐을 더 들여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얼마 동안은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떠돌다가 밤늦게 들어가서 빨리 잠들면 그나마 괜찮았어요. 고시텔에는 제 또래부터 아줌마 아저씨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으니까 한 아저씨가 들어오더라고요. 괜히 겁이 나서 그럴 때면 라면도 못 먹고 다시 제 방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전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서 입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낮엔 학원에 다니고 저녁엔 학원 근처 편의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밤까지 일하다 보니 전철을 타고 늦게 고시텔에 왔고 그러다 이상한 남자한테 스토커를 당했던 겁니다. 위험한 순간에 저를 구해줬던 할머니를 보며 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제 팔을 꽉 잡아 끌고 아무 말 없이 걷더라고요. 할머니,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뒤를 돌아보더니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 남자 갔나 보네. 많이 놀랐지? 아까는 그 남자가 보고 있어서 내가 가족인 것처럼 연기하느라고 좀 고약하게 굴었어. 미안해요. 아, 그러셨어요? 전 그것도 모르고 할머니가 저 납치하는 줄 알고 얼마나 무서웠다고요. 아유, 이 처자도 참 순진하구먼. 여기가 처자 사는 곳이지? 어떻게 아세요? 나도 여기서 살거든. 난 아가씨 몇 번 봤는데 나 모르나 보네. 고시텔이 있는 건물 앞에 오자 저도 그제야 마음이 놓이면서 할머니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한 불빛에 보인 할머니 얼굴을 보고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할머니, 진짜 우리 할머니예요? 응? 왜 이래? 이제 연기 안 해도 된다니까. 나 친할머니처럼 연기 안 해도 돼. 죄송해요.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와 너무 닮으셔서 순간 제가 착각했어요. 그랬어? 할머니와 애틋했나 보네. 네,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이제 저 혼자뿐이에요. 아유, 처자 얼굴이 고와서 고생 안 하고 산 것 같더니만 많이 힘들었겠구먼. 참, 오늘 저 도와주신 거 너무 감사했어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히 내가 그리로 지나가서 망정이지. 얼마나 무서웠어. 그 길이 가로등도 없고 원래 좀 무서워. 내가 다른 길 가르쳐 줄 테니까 앞으로 그리로 다녀. 그 사람도 그걸 알고 처자를 노린 거네. 아무리 고함쳐도 요즘 사람들 신경도 안 써. 괜히 도와줬다가 해당할까 봐. 모른 척 하는 거지.
그런데 또 기가 막히게 고성방가에는 금세 반응하거든. 그래서 내가 시끄럽게 음악 틀고 노래 불렀던 거야. 아, 그러셨군요. 할머니 진짜 머리 좋으세요. 앞으로 저도 써먹어야겠어요. 그래, 누가 날 지켜주지 않아. 혼자 스스로 지켜야 이 험한 세상 살 수 있어. 많이 무서웠으니 내가 따뜻한 차 한 잔 끓여줄게. 옷 갈아입고 주방으로 와. 네, 할머니. 알고 보니 할머니는 제가 사는 고시텔 옆방이더라고요. 주방에 오니 할머니가 따뜻한 허브차와 떡을 주셨어요. 나 밤에 잠 안 오면 먹던 건데 이거 마시면 한결 마음이 편해질 거야. 아가씨, 이름이 어떻게 돼? 경황이 없어서 이름도 못 물어봤네. 이숙희예요. 제 방은 201호예요. 아, 201호구나. 내 옆방인지 몰랐네. 할머니는 여기 오래 사셨어요? 산지 좀 됐어. 여기가 우리 집이나 다름없어. 할머니처럼 연세 드신 분도 이곳에 사는 게 사실 좀 놀랍거든요. 자녀분들도 계실 텐데. 아유, 뭘 그렇게 알려고 그래. 숙희, 네 얘기나 해. 혼자서 생활비는 어떻게 벌어? 저 대입시험 준비하는데 낮에는 학원 다니고 저녁에 편의점 알바하면서 그걸로 생활하고 있어요. 좀 아꼈으면 그나마 살만하더라고요. 알바에서 번 돈이 얼마나 된다고? 밥이나 옳게 먹겠어? 내가 틈틈이 먹을 거 챙겨줘야겠구먼. 할머니는 하루 종일 여기 있으면 안 답답하세요? 난 여기 있는 게 마음 편해. 혼자 TV 보고 밥 먹고 잠자고. 누가 간섭할 사람이 없잖아. 아유, 모처럼 나도 사람과 얘기하느라 수다쟁이가 다 됐네. 할머니와 얘기하니까 저도 좋아요. 저도 어쩔 때는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할 때가 많았거든요. 사람 만날 일도 없고 맨날 혼자니까요. 할머니가 친구 같아서 좋네요. 그래, 우리 친구 하지 뭐. 우리 그럼 각자 방 찾아갈 때는 신호 하나 정할까? 여긴 복도에서도 조용해야 돼서 노크를 딱, 따다딱 이렇게 4번 하는 거지. 그럼 문 열어주는 걸로. 아, 딱, 따다딱? 괜찮네요. 역시 할머니 똑똑하셔. 그걸 갑자기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다는 소리는 좀 듣긴 했지. 할머니는 연세에 맞지 않게 유머러스하고 유쾌하실 뿐더러 시사, 경제, 정치까지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박학다식했습니다. 어느 날 방안이 답답해서 주방에 나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나오셨더라고요. 공부하니? 할머니 오셨어요? 진짜 전 공부 체질이 아닌가 봐요. 특히 수학은 해도 모르겠어요. 그럼 할머니가 좀 봐줄까? 아이, 농담 마세요. 할머니가 어떻게 수학 문제를 풀어요? 나도 요즘 애들 책은 처음 보는데 어디 보자. 이게 이런 원리구나. 세월은 변해도 기본은 그대로네. 벌써 푸셨어요? 우와, 진짜 대단하세요. 이거 별로 안 어려워.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해봐. 그럼 다른 문제도 응용해서 쉽게 풀 수 있어.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제게 수학을 가르쳐줬고 그 후에 다른 과목도 제가 모르는 건 가르쳐줬습니다. 어느 날 외출했던 할머니 2손에 짐이 한가득이더라고요. 할머니, 어디 다녀오셨길래 이렇게 짐이 많아요? 아유, 이거 들고 오느라 진짜 힘들었어. 김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못하니까 지인 집에서 김장이랑 반찬 좀 만들어서 왔어.
자, 이거 냉장고에 넣고 두고두고 먹어. 할머니는 직접 담근 김치와 10가지도 넘는 반찬을 저 먹으라고 챙겨주셨습니다. 전 매번 할머니한테 받기만 해서 너무 고마워서 도시락 싸서 가까운 공원에 나들이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많이 걸으시면 힘드니까 이 근처 공원에 가려고요. 제가 아침부터 김밥 쌌어요. 아유, 잠도 안 자고 이 많은 걸 다 준비한 거야? 그 정성 봐서라도 오늘 할머니가 재밌게 놀아줘야겠네. 네, 우리 오늘 신나게 놀아요. 고시태를 나와서 걸어서 가면 되는 거리라 할머니 팔짱을 끼고 걷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한참 걷다 보면 서울대학교를 지나게 되는데요. 할머니가 그쪽에서 눈을 못 떼시더라고요. 저 학교 가려면 얼마나 공부 잘해야 될까요? 저도 가고 싶은데 지금 실력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저 학교 가는 거 그렇게 힘든 거 아니야. 너도 지금부터 충분히 준비하면 갈 수 있어. 할머니가 어떻게 하세요? 혹시 할머니 손자가 저 학교 다녔어요? 아, 그냥 그렇다는 거지. 공원에 도착해서 할머니와 김밥도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산책을 하니 친할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와 가끔씩 시골길을 산책하곤 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할머니와 살 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었으니까요. 좀 걷는데 할머니 안색이 안 좋아졌습니다. 기침까지 하더라고요. 할머니, 어디 안 좋으세요? 아까부터 계속 기침하셔서 감기 걸리신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러게. 아유, 조금 오한이 있는 것 같긴 하네. 아우, 진작 말씀하시지. 제 옷 걸치시고 지금 빨리 가요. 고시텔에 돌아와 약을 사서 할머니 잡수시게 하시고 잠드실 동안 지켜봤습니다. 감기니까 며칠 후면 낫겠지 싶어서 매일 밤 퇴근해서 할머니 방을 들러 약을 챙겨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해서 할머니 방을 노크했는데 안에서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와 약속한 방법으로 노크를 몇 번이나 했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았고 저는 불안한 마음에 총무한테 말해서 비상열쇠로 할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셔서 전 혼비백산해서 119에 신고했습니다. 고시텔 옆방 할머니가 위독해 병원에 모시고 지극정성으로 간호해드렸더니 201호 처자에게 큰 은혜를 입었어. 내가 꼭 갚을게. 하는데 일주일 후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이수키 씨죠? 가나기업 대표 비서실장입니다. 그 후 내 인생 2막이 시작되는데 사연은 이랬습니다. 할머니는 노환으로 원래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연세에는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 잘 하시고 마음 편하게 지내셔야 돼요. 근데 지금 그 좁은 고시텔에 계속 계시니 몸이 계속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얼른 나오세요. 아니에요. 거기 있어야 제 마음이 편해요. 좋은 집, 좋은 음식 다 필요 없어요. 거긴 제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주고 저를 끔찍이 챙겨주는 좋은 친구가 있어서 못 떠나요. 아휴, 제가 강제로 말릴 수도 없고 대신 약이라도 꼬박 잘 챙겨 드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오셔서 진료 받으셔야 돼요. 겉으로 항상 유쾌하고 밝으셔서 몰랐는데 건강이 안 좋으셨던 겁니다. 할머니 퇴원시켜드리고 병원에 갔더니 안 보이더라고요. 저 1108호 할머니 안 보이시는데 진료받으러 가셨어요? 그 할머니 퇴원하셨어요. 사람들이 엄청 와서 모시고 가던데요. 네?
퇴원하셨다고요? 할머니 아는 사람도 없는데 누가 온 거지? 할머니는 휴대폰이 없어서 연락도 못하고 혼자서 전전긍긍하던 중에 제게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그 사람은 주소를 알려주면서 그리로 오면 할머니를 만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시텔에서 나오니 고급 리무진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남자가 제 쪽으로 오더니 이수키 씨죠? 이 차에 타시면 됩니다. 이 차예요? 사모님이 이수키 씨 편하게 오시게 차를 보내셨습니다. 사모님이요? 할머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영문을 몰라 얼떨떨한 채로 할머니가 보내준 차를 타고 할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부자들만 산다는 성북동에 있는 대저택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안내해주는 대로 집에 들어가니 넓은 마당과 고급 건물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텔레비전에서 보던 그 재벌집과 같았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져서 집 안으로 들어가니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우아한 융 원피스를 입은 낯선 모습에 할머니를 못 알아볼 뻔했어요. 할머니 맞으세요? 아이, 내가 너무 예뻐져서 깜짝 놀랐나 보네. 아, 네. 너무 다르셔서요. 여긴 어디예요? 그동안 수키 너한테 말 못했는데 여기가 우리 집이야. 네? 이 으리으리한 궁궐 같은 집이 할머니 집이라고요? 많이 놀랐어? 사정이 있어서 고시텔에서 살게 되었어. 우선 얘기는 나중에 하고 배고프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했으니까 이것부터 먹어. 너 몸보신 시켜주려고 내가 오늘 새벽 시장 가서 해산물이며 고기까지 싹 다 사와서 한 거야. 김집사, 지금 식사할 수 있게 테이블 세팅해. 네, 사모님. 안 그래도 지금 다 차려놨어요. 국만 끓이면 됩니다. 수키야, 얼른 먹어. 네가 뭐 좋아하는지 몰라서 해산물, 고기, 양식 다 준비했어. 우와, 상다리 부러지겠네. 이 많은 걸 저 혼자 다 먹으라고요? 이 정도는 먹어야 힘내서 공부도 잘하지.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어.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진수성찬에 전 그릇째 싹싹 비우며 맛있게 먹었고 할머니는 흐뭇하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이제 할머니가 누구신지 얘기해 주세요. 저 아까부터 궁금해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하긴 고시텔에 살던 불쌍한 할머니가 갑자기 고급 승용차에 대저택에 사니 얼마나 놀랐겠어. 그럼 얘기 보따리 풀어볼까? 할머니의 정체가 궁금했던 터에 하나씩 비밀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5 동생을 돌보며 힘들게 살았습니다. 워낙 영특해서 천재 소리를 들었고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고 서울대 법대에 진학했습니다. 할머니가 서울대를 진학할 때 아련하게 쳐다본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가 할머니 모교였다니 너무 놀라웠어요. 상경 후 서울대 근처 고시원에서 생활을 했는데 이곳이 제가 살고 있는 고시텔이었던 겁니다. 예전에 이 동네는 고시촌이어서 고시생들이 많아서 고시원이었는데 지금은 고시텔로 리모델링 한 거였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부모님이 할머니 학비를 대줄 수 없어서 할머니는 공부하면서 2-3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원래는 부모님이 돈 없다고 대학을 가지 말라고 하면서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는데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똑똑하면 팔자가 박복하다며 그냥 시집이나 빨리 가라고 해서 거의 도망치듯 상경했습니다.
이 고시원에서 할머니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아무 남자와 결혼해서 평범하게 사는 게 할머니는 싫었거든요. 그때 내 나이가 지금 딱 수키 나이네. 부모님이 워낙 가부장적이고 가난하니까 내가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다 보니 하루에 2시간 겨우 자고 코피 흘려가면서 사법고시 시험 준비했어. 비록 돈은 없어도 내가 하고 싶은 꿈이 있었기에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좋았던 거지. 아, 그래서 할머니가 그렇게 똑똑하셨군요. 말씀하시는 게 예사롭지 않다고는 느꼈는데 서울대 법대 나오신 줄은 몰랐어요. 그럼 사법고시는 합격하셨어요? 그럼 한 번에 딱 붙었지. 사법고시 합격할 때가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었어.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할머니는 변호사가 되셨고 워낙 능력이 좋아서 주위의 평판도 좋았습니다. 특히 기업 총수들 일을 봐주면서 재벌 2세인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할머니 남편은 자회사인 무역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였고 젊은 나이에 큰 성공을 거둬서 언론에 소개될 정도로 존경받는 경영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탄탄대로였던 할머니에게 아픔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아이가 없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 잔병치레가 많았던 할머니는 임신이 잘 되지 않아서 좋은 약과 고가의 치료 장비를 동원해 임신하려고 몇 년 동안 노력했음에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 끝내자. 아이 없으면 어때? 우리끼리 서로 위해주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당신 산부인과 다니면서 치료받는 거 보면 내가 안쓰러워 못 보겠어. 그래도 당신 집안 대를 이을 아이는 있어야 하는데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요. 그게 무슨 미안할 일이야. 대신 당신같이 착하고 현명하고 살림 잘하는 여자가 나랑 결혼해준 게 내가 감사하지. 두 분은 중매로 결혼했지만 할머니에게 잘했고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결혼 후에도 변호사 일을 하며 커리어를 쌓아갔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렀고 할머니는 은퇴를 안 하고 현역에서 계속 일을 했습니다. 일하는 게 할머니에겐 삶의 원동력이었거든요. 기업 대표 사모님이면 대부분 일은 그만두고 살림하면서 남편 내조하는 게 정석인데 할머니는 남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림은 가정부에게 거의 맡기고 야근과 출장이 잦아서 남편과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상하던 남편은 어느덧 할머니에게 소원해졌고 두 사람은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류를 놓고 간 게 있어서 잠깐 집에 들렀는데 집에 젊은 여자가 3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와 같이 남편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재훈아, 아빠 해봐. 이 녀석 똘망똘망한 게 어릴 때 나를 빼다 닮았네.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심장이 쿵쾅거리고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당신 나 몰래 이 여자랑 바람 피운 거야? 혼외자까지? 여보, 당신이 어떻게 바람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오해야 여보. 진정하고 내 말 잘 들어봐. 얘 얼굴 봐. 눈썹하고 인매 콧날까지. 당신 판박이야. 이래도 계속 거짓말 할 거야? 사모님, 그거 아니에요. 너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너 안 가면 아이 앞에서 험한 꼴 당할 줄 알아.
여자는 울면서 아이를 데리고 나갔고 할머니는 오열을 하면서 짐을 싸고 집을 나왔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막상 나오긴 했지만 호텔 같은 데 있으면 언론에 노출된 신분이라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호텔에 가지도 못하고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난 것이 고시 준비할 때 생활했던 고시원으로 갔던 겁니다. 남편이 젊은 여자랑 바람 피운 거 알고 내가 눈이 뒤집혀서 너무 괴로웠어. 그때 생각난 게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고시생이었을 때가 생각난 거지. 그곳에 가서 다시 예전에 행복했던 순간을 느끼고 싶었어. 그러면 내 분노를 억누를 수 있을 것 같았거든. 진짜 거짓말처럼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그러다가 숙희 너 만나면서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사는 게 즐겁더라고. 그럼 어떻게 다시 집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남편분 그렇게 원망하셨다면서요. 그게 다 사연이 있지. 할머니가 사라지자 남편분은 사설 업체를 통해서 할머니 행방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지를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화가 나서 다시는 집에 돌아가지 않으려고 카드는 없애버리고 현금만 썼고 휴대폰도 없애버렸던 겁니다. 할머니 통장에 수십억이 있어서 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그렇게 몇 년이 흐른 후 건강이 안 좋아지자 행여 갑자기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무리 남편이 미워도 얼굴이나 한번 보자는 마음에 집을 찾았고 먼 발치서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집안에서 남편과 그 여자, 아이가 함께 나오는 거였습니다. 저것들이 아직도 만나? 인간도 아니야. 와이프는 집 나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걱정도 안 된단 말이야. 할머니는 분노가 치밀어서 오열을 했고 집 쪽으로 가려는 순간 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보, 오래 기다렸어? 아니, 방금 나왔어. 오늘 회장님이 우리 재훈이 생일이라고 선물을 어찌나 많이 주시던지 너무 고맙지 뭐야. 자네, 우리 재훈이랑 경이 행복하게 해줘야 돼. 내가 두 사람 오작교 역할한 거 알지? 나 양복 하나 사줘야 돼. 양복뿐이겠습니까? 회장님은 제 은인이신걸요. 아내 잃고 회사도 그만두려고 했는데 회장님이 절 잡으시며 이 사람 소개시켜준 거잖아요. 이렇게 재혼까지 하게 되고 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맞아요. 저 미혼모라고 주변에서 눈총 받으며 재훈이 혼자 데리고 살았는데 재훈이가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봉사하러 오셨다가 재훈이가 회장님 어렸을 때와 똑 닮았다며 잘해주셨잖아. 그랬지. 어떻게든 재훈이 병 빨리 낫게 해주고 싶었어. 회장님이 매달 병원비며 후원금 주셔서 재훈이 완쾌되고 저희 살 집도 마련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사모님께서 오해하셔서 그렇게 집 나가시고 너무 죄송해요. 할머니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고 그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아니, 당신 돌아온 거야? 잘 왔어, 여보.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그때 아이가 당신한테 아빠라고 했잖아요. 사모님, 그건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미혼모라 아이한테 아빠가 없다 보니 아이가 태어났다고 회장님이 맛있는 식사 대접해 주신다고 그날 간 거거든요. 아이한테 소원이 뭐냐고 회장님이 물으시니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는 거여서 그렇게 아빠라고 부른 거예요. 진짜 오해세요, 사모님. 할머니는 그제서야 자신이 엄청난 오해를 하게 되었고
할머니 남편에게 사과하며 다시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 후 할머니는 제 후원자가 되어 저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할머니처럼 서울대 갈 실력은 아니지만 중상위권 대학에 입학해 할머니의 도움으로 학교를 잘 졸업했습니다. 수키야, 그동안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어. 너무 대견하구나. 다 할머니 도와주신 덕분이죠. 이제 저 좋은데 취직해서 할머니께 받은 은혜 보답해야죠. 회장님이 수키가 마음에 드신다고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했으면 하셔. 회장님 회사면 엄청 좋죠. 취준생들이 서로 가고 싶어하는 회사잖아요. 전 할머니 남편분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해서 성북동 대저택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두 분은 저를 호적의 양자로 올리셨고 그렇게 저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